네, 안녕하십니까. 염증을 정의하다. 오늘은 이제 33번째 시간입니다. 어,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도 하고, 지나간 내용 중에서 좀 필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제가 만한비풀의 마지막 동영상에서 그래뉴러 사이토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과립구 과다증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립구 과다증이라는 것이 그래뉴로사이토시스라고 영어로 명칭을 제가 지은 겁니다. 없었던 글인데요. 원래 이제 제가 논문을 쓸 때는 오버 그래뉴로사이트라고도 하고, 제가 영어권에 살던 사람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단어를 쓰면 사람들 봤을 때 좀 이상할 수가 있죠. 영어 글자를 만들어 온 어떤 원칙이 있을 텐데요. 오버 그래뉴러 사이트라고도 했었고, 또 제가 중간에 과립구 증가증이라고도 했지만 오버 그래뉴러 사이토시스라고도 한 적도 있었고, 그 내용상에 조금 용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오버 그래뉴러 사이토시스 안에 그 동영상 내에서는 이렇게 쓰이는데, 마지막으로 그 제목을 바꾸면서 그래뉴로사이토시스라고 했습니다. 그래뉴로사이토시스라고 하면 되는데 오버 그래뉴로사이트 내지 오버 그래뉴로사이토시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버를 붙여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뮤코사이토시스라고 해서 백혈구 과다증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그것에서 이렇게 따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정리가 되었고, 이 내용들이 조금 좀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지금 제가 영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성염증 암을 끝내고 염증의 정의를 준비를 하면서 내용은 많이 있었지만 좀 쉬면서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동영상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두 번째 동영상도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해 나가야 될지 도무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저번 동영상에서도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을 찍기 전날 좀 스트레스로 잠을 좀 잘 못 이루었던, 그리고 또 스트레스에 과식까지 했었던 날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식. 오늘도 컨디션이 크게 좋지는 않은데요. 컨디션이 좋을 때 또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단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은 내용을 다시 찍기도 또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고, 일단 최대한 편집도 하고 정리를 해서 뭔가 전달을 한 내용이 틀린 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식으로 해서 잠을 못 자서 좀 어깨가 결려서 좀 피곤한, 잠을 잔둥만둥하고 피곤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오늘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다음날 제가 아침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날 과식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오죠.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이 스트레스는 염증의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염증의 정의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하고 피드백 해본 것도 별로 없는 상태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만성염증과 암의 비율을 풀다 시리즈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어느 정도 접수가 되셨는지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가립구의 열쇠라든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만성염증이란에서 이렇게 좀 더 진행시키고 암의 조직의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까지 던졌던 그 만한 비풀의 이야기에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응용이 돼가지고 염증을 정의하는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역적인 부분을 도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막 중첩되는 면도 있고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면 잘 풀려 나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뺄 수가 없죠.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빼고 어떤 걸 넣어야 될지 옛날에 이제 만한 비평을 할 때는 좀 과학적인 근거가 약한 부분, 과학성을 중시하고 만한 비풀에서는 그 다음에 너무 앞서 나가는 거는 좀 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절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두서 없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날 때 그냥 얘기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증의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죠. 그 마른 사람 한 명하고 뚱뚱한 사람 한 명. 밥을 많이 먹는다고 꼭 살이 찌는 건 아니고 밥을 적게 먹는다고 마르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많이 뚱뚱한 사람이 많이 먹기는 하지만 그걸 이제 또 저장을 해두고 이 저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살이 잘 찌고 그다음에 직접 먹었던 것을 바로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사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마른 사람은 저장력이 적으니까 먹은 것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먹은 것을 대체로 다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밥을 안 먹으면은 힘이 없고, 밥을 많이 먹으면서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활력으로 다 소모하는 거죠. 활력으로 소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뚱뚱한 사람들은 조금 둔한 편이고 활력적으로 살더라도 바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또 저장해 두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먹는 위가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몸의 구조를 이루는 살들과 우리가 먹어서 당장 소화하는 그런 영양 음식과의 어떤 사용의 어떤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차단이라는 내용은 앞으로 이야기할 때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차단의 메커니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것이 있죠. 제가 그래프를 그리고 만성염증과 암, 염증이든 암이든 주관이 고집합 속에 만성염증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암이든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암이든 일반 낫는 염증이든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실감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이제 또 많은 실감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건 이제 저장된 것보다는 먹은 것이 이쪽 에너지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제 먹은 암 조직은 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염증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거든요. 제가 전에 염증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염증은 가립구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가립구가 만들어내는 염증은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소모하는 상태이다. 그것은 어디에 기반해 있습니까?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과립구의 첫 번째 열쇠에서 활력이라는 부분에서 그렇죠. 활력의 메커니즘은 무엇이었습니까? 활력은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해당 과정, 그죠? 해당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글루코즈, 그죠? 탄수화물 같은 것을 이제 분해를 하면 글루코즈가 되는데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피루베이트로, 그죠? 피루베이트로 바꿔주는 과정을 해당이라고 하는데 이 과립구가 해당 과정을 굉장히 촉진시킴으로써, 그죠? 글루코즈를 피루베이트로 많이 만들어 버리니까 이 피루베이트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산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호흡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심호흡, 그죠? 이렇게 해서 활력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면서 에너지를 이런 과립구의 어떤 해당을 촉진시켜서 그 산모를 축적시켜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엑셀레이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엑셀레이터. 우리 자동차의 엑셀레이터, 그죠? 기름을 타고 있는 엔진에 기름을 끼얹는 겁니다. 기름. 바로 그것입니다. 과립구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과립구를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죠? 과립구는 탐식세포이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나쁜 세균들이나 이런 것은 탐식세포이고 세균을 죽인다. 안에서. 그러니까 과립구는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라는 거죠. 과립구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개념이 도출되는 겁니다. 과립구가 과다하니까, 그죠? 과립구에 의한 염증. 과립구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 세포까지 손상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이 면역세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염증의 과립구의 세 가지 열쇠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과립구는 새로운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과립구는 활력을 형성하는, 피루베이트를 축적시키고, 피루베이트가 많이 쌓이니까, 그 피루베이트를 우리는 많은 포도당을 대량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엄청난 에너지가 동시에 공급되는, 그것은 심호흡을 통해서 그렇죠. 심호흡에서 산소를 이렇게 들여 마시면서 엑셀레이터 기름을 끼얹는 에너지 소모에서 기름을 잘 타지 않습니까? 그죠? 에너지 소모를 가속화시키는 엑셀레이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면역세포라는 관점만 우리가 알고 바라봤던 상황에서는 과립구에 의한 염증, 자가 면역 질환이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알레르기 반응도 좀 관련이 있고요. 과립구 중에서 특정 과립구 아니 에오지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나 관련된 질환, 만암 같은 거, 만성엽정과 암, 그리고 과립구가 증가되는 과립구 증가에 증가되는 또 다른 질환들,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부분들이 면역세포가 자기를 먹더라라고 본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능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능은 과립구의 평시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몸의 외부에서 지키지 않지만 평상시에도 과립구는 혈구세포로서 하는 기능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금붕어가 눈만 뻐끔뻐끔 거리듯이 에너지를 그냥 천천히 속도대로 정속으로 소모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뭔가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키는 어떤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혈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과립구였다는 것이고 그 메커니즘을 제가 첫 번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만성염증 암이 있을 때 이 먹은 것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 암 조직은 빨리 성장하고 염증 조직도 태우는 작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여러분들 아직 태운다 아직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암만 생각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암 조직이 크려면 살이 찌는 것 같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폭식이 있는 겁니다. 폭식. 과식. 먹는 것을 많이 먹게 되는 이 욕구의 식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욕을 가지고
과활력을 만들어내고 만성염증과 만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활력 증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활력 증상은 그 에너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먹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성염증과 암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과립부가 증가된다고 그랬죠. 만암이 있을 때는 과립부가 증가됩니다. 나는 염증이 있을 때도 2박 3일 동안은 과립부가 증가됩니다. 제가 그래뉼로사이토시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과립부 과다증이 있을 때는 뭡니까? 과립부가 교감신경과 관계된다고 했습니다. 교감신경이 과립부가 그렇지만 과립부가 많아져도 교감신경에 긴장이 오는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교감신경을 작용하면 대뇌에서 교감신경이 작동할 때 과립부가 증가되지만 과립부가 많아지면은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몸은 상당히 교감신경이 그 조이는 힘이 작용합니다. 만성염증과 암의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한 번씩 굉장히 조이는 느낌이 오고 몸이 이렇게 막 힘든 게 바로 이건데요.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무엇입니까? 교감신경은 바로 소화와 반대됩니다. 그렇죠? 소화 기능하고. 폭식과 가식으로 이어졌던 음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 불량이 걸리게 되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만성염증 제가 이제 좀 자유롭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제가 내용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의 메커니즘들이 모이고 쌓여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어떤 비전, 보는 관점들을 서로 이어주는 연결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감신경, 만성염증, 급성염증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왜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멈추게 되었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감기가 들었다거나 해서 우리가 열이 난다거나 몸이 전체적으로 이제 무력감이 오고 몸 전체에 어떤 급성염증이 있을 때 우리는 약을 먹어야 하죠.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을 안 먹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자연치유를 고열 독감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고열 독감이 있을 때 자연치유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약을 못 먹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일부 약을 먹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가 되도록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죠. 급성염증이 있어서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 강한 상황은 급성염증이 있으면 이상하게 교감신경이 강해지고 이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만성염증이든 급성염증이든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급성염증은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자극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성염증과 만암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빈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교감의 빈도가 올라가게 되죠. 급성염증이라는 것은 열을 내는 과정인데 과립부가 증가되고 교감신경이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감신경이 작동할 상황, 부교감신경이 작동할 상황. 교감신경은 낮에 주로 그렇고 부교감신경은 밤에 잘 때 그렇다고 했는데 낮에는 긴장하고 밤에는 릴렉스하게 되죠. 근데 낮에 긴장하는 급성염증이라는 상태는 교감신경이 바짝 긴장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소화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여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강하게 작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이 좀 우세했던 사람들은 음식을 좀 먹을 수 있고 약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감신경이 강한 사람들은 음식과 약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음식을 먹고 약을 먹는데 뭔가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화와 반대되는 교감신경의 작동이 염증과 관계가 있고 이것이 염증에서 이게 교감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소화와 관계된 음식을 먹고 약을 먹는다는 것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설명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좀 복습입니다. 만암 비풀 복습 좀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이 성장하는 내용, 조직 성장. 그 다음에
암이나 만암이죠. 만암 조직의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온몸의 통증, 온몸의 통증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중간 상태로 정체되었을 때, 온몸의 통증이 있을 때는 흉선의 면역작용이 일어나면서 면역력이 극대화되면서 낫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면역력이 극대화되면서 낫는 시기. 만암 조직이 성장하는 시기는 오히려 이제 교감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악화되는 시기라고 했죠. 낫는 시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그 과립구가 교감이 작동하면 과립구가 증가되지만 과립구가 많아지면 또 교감이 강해지고 교감이 강해지는 과립구가 증가된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점령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죠. 만암이 있을 때, 그죠? 만암 조직이 있을 때 교감이 강해지고 교감이 강해지면 부교감은 당연히 약해지는 거지만 호흡이 어떻게 되냐면은 호흡이 차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립구가 증가되면은 과립구는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에 호흡이 차단이 일어나게 돼요. 호흡이 차단이 되는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면 호흡이 증가돼야 되죠. 깊고 빠르게 더 증가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암에 제가 저번에 그 암조직의 발생이라는 마지막 9번째 단락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악하기, 낫는 시기, 정체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암이 조직이 성장할 때는 교감신경이 쪼이면서 그 염증 부위 통증이 옵니다. 아픈 염증 조직, 골수암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연조직으로 생긴 암 쪽에서는 그쪽 부위가 쪼이면서 통증이 오게 되죠. 통증이 오면서 조직이 성장하고 악화가 일어납니다. 더 과립구는 증가하게 되고요. 과립구는 더 증가되게 되고 만암 조직이 커지면은 더 많은 과립구를 이제 더 우리 몸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증가된 과립구가 온몸에 통증이 오면서 근데 이건 부분이라는 거죠. 부분. 일부분이 몸 전체를 통해서 발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분이라는 것이 온몸에 통증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이제 온몸에서 열이 난다든지 무력감이 오면서 이렇게 온몸의 급성 염증화하는 것은 온몸의 급성 염증, 전신 급성 염증을 발산되는 거죠. 전신의 급성 염증이 발산되는 거는 부분이 흩어지면서 소모가 되고 그 과립구는 시간이 지나면 소모가 되거든요. 낫는다는 거죠.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그래서 이게 온몸에 통증이 오면 낫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통증이 오면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데 있어서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교감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게 완전히 나아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체가 되어버리죠. 암조직이나 암도 걸렸다고 금방 죽는 것은 아닙니다. 만성 염증이나 암을 가지고 됐을 때 염증의 크기가 어느 정도 상태에서 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체 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 상황이 좋으면은 다시 조직이 상황이 나쁘면 조직이 커질 수가 있고 상황이 좋으면 조금 더 수축돼서 완전히 없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호흡이 차단된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호흡이 차단이 되면 또 과립구가 증가될 수가 있죠. 과립구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산소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산소를 불어넣어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만암이 있을 때는 아까 이제 식욕도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과립구 증가 시 심호흡이 일어나면은 만성염증 암조직은 약화가 일어나게 되죠. 암조직은 약화. 산소가 들어가면 약화. 조직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 악당 조직처럼 조직 세력이 있는데 조직이 약화가 일어나고요. 호흡이 차단되면은 조직이 강해집니다. 조직이 강화가 일어나죠.
가립구의 전성치대가 열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령지를 늘려나가야죠. 점령지를 늘려나가면은 계속 늘리다 보면 결국 사람은 죽게 되겠지만 먼저 무호흡증이 와서 죽게 되겠죠. 숨을 멈추게 되니까요. 근데 조직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조직이 약화되는 거. 우리는 조직 약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호흡이 중요하다. 만성염증과 암을 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호흡을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조이면서 조직 성장한테 교감이 강하게 이게 작용이 올 때 그거를 멈추면 그냥 숨을 멈추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을 풀고 교감을 풀고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직이 약하고 가립구에 감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소모. 가립구가 소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저번에 만들어놨다가 이거는 뒤에 설명드려야 될까 하면서 연기했던 부분인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리포를 통해서 충분히 그 근본 지식을 쌓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제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염증의 정의를 얘기하다가 지금 딴 데로 샜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적인 어떤 우리 몸의 어떤 메커니즘이나 면역의 기전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이 심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나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간단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저도 극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면역의 어떤 원리, 그죠? 원리를 파악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염증을 정의하다. 이 염증은 뭐겠습니까, 그죠? 산소 경쟁적 상태 이런 얘기인데요. 산소가 결핍되는 상황을 갖다 극복하는 어떤 그런 것이 염증 조직이라는 거죠. 제가 염증을 정의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나중에 더 이제 조목조목 급성염증, 만성염증, 일반 작은염증, 국소적 염증, 전신염증 이런 부분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드릴 예정이고 제 논문도 제가 염증의 정의를 이렇게 세 줄로 영어로 만들었거든요. 이 세 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급성염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국소염증, 그 다음에 만성염증 이런 것까지도 계속 가는 거죠. 제가 염증에서 이게 이제 염증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일단은 제 그림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더 다음에 설명을 드리더라도 염증이라는 게 우리가 있습니다. 자, 산소 경쟁적 상태가 제가 이제 가립구의 첫 번째 열쇠에서 산소 경쟁적 상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립구는 산소를 떨어뜨리고 산도 pH, 그죠? 산도 pH를 올리게 되죠. 그것은 피루베이트의 축적에 의해서 젖산이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젖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산소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산소는 불어넣죠. 산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는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겠지만 여기 이제 조직이 하나 있다 칩니다. 조직이 암조직이 이렇게 하나 암조직이든 염증 조직이든 이제 염증 조직이라고 하죠. 쉽게 빨갛게 염증 조직이 있습니다. 암조직은 조금 다르니까요. 그죠? 암조직은 이렇게 벌겋진 않으니까 염증이 있을 때 염증 조직에 동맥도 들어갈 것이고 정맥도 들어가겠죠. 정맥 들어가고 동맥도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죠? 염증 현상이라는 것은 네 가지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가지. 붓고, 그죠? 열나고, 빨갛게 되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있는 거죠. 꼭 염증 증상 얘기할 때마다 긴장해요. 꼭 하나를 꼭 빼먹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데요. 이 염증 조직이 있으면 이게 주변에는 이것이 염증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과립구가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과립구가 여기에 대한 젖산을 만들므로써 산도를 낮추겠죠.
어떻게 있습니까? 이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려고 그러겠죠. 산소가 나눠져서 조직이 산에 의해서 그리고 뭐 활성산소에 의해서 조직이 손상되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다가 산소를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산소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이 동맥혈관을 굵게 만들어야겠죠. 많이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동맥혈관을 많이 집어넣어주면 이제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맥은 정맥도 조금 늘어나겠죠. 정맥 나오는데 좀 생기고 이렇게 할 텐데 뭐 같이 사실은 이게 하나 들어가고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립구가 이렇게 돼가지고 산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때 이 가립구라는 것이 저는 이제 염증이라는 것을 제가 제 동영상 잘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냥 태우는 것이다. 이 영어로 돼 있는 이 문장도 결국에는 이제 태우는 것, 버닝이라는 거죠. 버닝. 나중에 여러분 이제 세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도출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요. 일단 태우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게 면역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여기 이제 염증이 있잖아, 그죠? 면역력 획득하는 과정이다. 염증을 통해서 면역력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태우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 조직이 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거라고 염증이 태어나고 염증을 어떻게 우리 몸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나면 시커멓게 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제 이야기가 틀린 것이냐. 그 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태우는 이 증상이라는 게 염증이 벌겋게 됩니다. 그죠? 붓죠? 안에서 열이 납니다. 그죠? 통증도 생깁니다. 제가 태우는 것이랑 이 조직을 태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염증에 얘기할 때, 염증을 말씀드릴 때 에너지의 폭발적 소모라고 그랬죠. 에너지의 소모. 에너지의 폭발적 소모. 에너지가 뭡니까? 뭘 태운다는 겁니까? 포도당입니다. 이 염증 부위라는 거는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이 염증 부위가 타는 게 아니에요. 이 살 조직이 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산소와 함께 들어오는 포도당이 타는 겁니다. 포도당. 여기도 포도당이 들어오겠죠? 그럼 가립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가립구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름. 우리가 왜 이렇게 뭐 어떤 나무도 타지만 좀 잘 타지 않은 어떤 뭐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기름을 뿌려주면 이런 뭐 물체가 있을 때 기름을 뿌려주면 어떻습니까? 불을 붙이면 타죠. 이거는 이 블록이 타는 겁니까? 기름이 타는 겁니까? 기름이 타는 거잖아요. 가립구는 기름을 제공해주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가립구가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포도당을 젖산으로 이렇게 피르빈산으로 분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산소가 또 많이 공급 들어오는 과정들이 염증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결국 에너지 포도당을 많이 빨아들이면서 증가된 혈관을 통해서 많이 빨아들이면서 이 포도당을 태우게 되는 것이 바로 염증 현상이고 그것이 태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 전체 입장을 봤을 때는 에너지를 태워서 소모시키는 아깝지만 얻는 게 있습니다. 제 염증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놀랍고 많은 디테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염증의 정의에 대한 하나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낱낱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 가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립구 스스로가 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가립구도 세포기 때문에 많이 쓰면은 기능을 못하는 기능이 되면은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죠. 세포는 많이 쓰면, 특히나 가리꾸는 아주 힘든 막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소모되는 세포가 가리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마른 사람 많은 일을 하면서 마른 사람 그죠? 많은 일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은 쉴 줄 몰라. 정말 많이 움직여. 그러니까 마르지. 좀 쉬어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먹어. 많이 먹는데 살이 찌지 않는다고 그죠? 살이 찌지 않아요. 살이 찌지 않는 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많은 세포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많은 세포 또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골수죠, 그죠? 뼈죠, 그죠? 뼈. 뼈의 골수에서 가루를 만들게 된다.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이 포도당으로 주입이 되고 염증이 생기지 않을 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활력으로 가게 되겠죠. 몸 전체에 활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건물 구조가 있다고 해서 이 건물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되는 걸 수도 있고요. 활력을 만들어내려면은 제가 이전 강의분은 활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활력이 많이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가리꾸가 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먹었던 에너지가 이 포도당이 다 이쪽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염증 조직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염증 조직은 붓고 어떻게 붓습니까? 혈관이 많아져서 산소와 이렇게 포도당 같은 이 혈류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게 블록해집니다.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이라는 거는 부산물이라고 그러죠. 바이프로덕트, 부산물이라고 그랬는데 에너지 대사의 속도가 빠르면 열이 많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제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설명을 드렸죠. 같은 휘발유를 태우지만 오토바이가 더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고 우리 자동차들을 이렇게 요즘에 오토바이 두두두두두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빨리 나갑니다. 훨씬 적은 cc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보다 빨리 나갑니다. 그죠? 열이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밖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는 다 노출시켜서 열을 다 날려보내야 됩니다. 자동차는 그래도 안에 집어넣어놨는데, 엔진을 집어넣어놨는데요. 그죠? 부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에너지 대사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것입니다. 빨갛게 되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폐가, 적혈구, 산소만 갑니까? 적혈구도 가야죠. 예, 뭐 산소를 나르는 게 적혈구니까요. 적혈구죠. 그죠? 적혈구 당연합니다. 산소 간다는 건 적혈구가 갖는 뜻이, 자꾸 모여든다는 뜻입니다. 적혈구가. 통증이 왜 생깁니까? 통증은 산도가 떨어지니까. 누가 산도를 자꾸 떨어뜨립니까? 가리꾸가 자꾸 떨어뜨리는 거죠. 통증이 생깁니다. 조직은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모해서 염증에 가리꾸는 기름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 아셔야 되는데요. 가리꾸가 기름은 아닙니다. 기름의 역할을 하는 거지 기름은 아닙니다. 뭐 기름은 사실은 뭐 이런 이제 포도당이 바뀐 이제 피로빈산이 이제 기름이겠죠. 가리꾸는 우리 몸에 기름을 끼우는 불을 끼우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리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은 아닙니다. 가리꾸가 타지는 않으니까요. 가리꾸는 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고 소모가 되죠. 한 좀 빠른 속도로 몇 시간 쓰면은 이렇게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에너지 포도당을 빨리 바꿔줌으로써 에너지 속도를 빠르게 되고 이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빠르게 쓰게 되는,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사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고 그 먹은 것들을 포도당과 그 다음에 가리꾸 생성 이런 쪽으로 많이 쓰게 되면서 그 사람은 그 많은 먹은 것을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 몸의 구조를 이루는 성분하고 먹는 음식하고 살이 있는데 살하고 구조를 이루는 살들하고
살도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들도 있겠죠. 그것까지 분해될 수는 없을 텐데 살이라는 것은 잉여 아닙니까? 잉여. 이 잉여의 부분하고 먹는 음식하고의 관계를 몰랐다는 겁니다. 중요성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먹는 것이 우리가 먹으면 어디로 가서 에너지가 소모되는가 몰랐던 겁니다. 바로 가리꾸를 생성하는 것. 물론 적혈구도 생성하겠죠. 그 다음에 적혈구도 소모가 일어나니까 적혈구도 소모가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을 공급하는 거죠. 글루코즈. 포도당을 공급하는데 이것 에너지들이 다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리꾸도 조직도 그대로고 가리꾸 다만 조직은 좀 손상이 됩니다. 조직은 요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조직은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염증의 결과로서 에너지를 가리꾸가 증가될 수 염증이 있음으로 해서 가리꾸가 증가될 수가 있고 그것이 가리꾸와 적혈구가 소모하고 에너지,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기본이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지만 염증의 과정에서는 그렇지만 염증의 결과는 뭐가 남냐면요. 조직 손상이 생깁니다.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가 이쪽 부분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 활성산소나 어떤 이렇게 산화가 많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면 그런 것들이 이 조직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젖산이 또 증가해서 산성도가 올라가다 보니 조직이 또 손상되는 것도 있고요. 이 결과가 이게 이제 염증 조직은 사실 조직과 조직이 손상된 조직입니다. 염증 작용 때문에 손상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치 육아 조직하고도 비슷한데요. 손상된 조직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치유. 염증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 염증의 결과, 염증이 끝나고 2박 3일 동안 낫는 염증이 생겨서 다 끝나고 남으면은 가리구는 줄어들고 산소도 다 정상이 되는데 이 혈관 공급이 많이 되어 있는 이 많이 붓기는 빠진 염증 조직, 손상된 조직이 남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육아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증을 정리하는 내용을 진행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내용들을 이제는 다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